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 땡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여자를 등에 업은 한 남자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요. 유리 엄마, 정신 차려, 유리 엄마. 넋이 나간 얼굴로 연신 외쳐대는 남자의 옆으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따라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오빠. 이 남자의 입장에서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 0시, 남자는 새벽까지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4시 20분. 살금살금 들어가서 끼익. 안방문을 열었는데 어라? 침대 위엔 어린 딸 혼자 잠들어 있어요. 오.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여보, 유리 엄마! 아내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던 거야. 아이고. 정신 차려봐. 여보! 아무리 흔들어봐도 반응이 없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띠띠띠띠띠. 난데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처제인가? 친동생. 그래요. 자, 과연 그 여자가 동생일지 처제일지. 아니었습니다. 실은 남자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그 남자의 내연녀. 사실 그날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두 사람은 같이 있었거든요. 에헤이. 그렇게 술에 떡이 된 남자를 내연녀가 집까지 바래다 줬던 거죠. 에? 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남자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내연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아직 멀리 안 갔지? 유리 엄마가 이상해. 어서 좀 와줘.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들쳐업고 내연녀와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설마 아내는 이미 사망?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어머, 이게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어머.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 자, 사망한 아내의 몸에선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아내가 쓰러져 있던 방 안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저거는 술병인가요? 아니면 청산가리병인가요? 네, 술병입니다. 저게 좀 의심스럽나요? 네, 저는 술. 지금 교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게 사인이 청산가리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청산가리를 어떻게 섭취할까? 어떤 도구, 매개체를 통해서 청산가리를 먹었을까? 술에 타서 먹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주병이에요. 바로 보인다. 오! 보인다. 보이십니까? 네. 그러네. 뭐죠 이게? 지문. 지문이죠. 지문입니다. 네. 그것도 이 병 전체에서 딱 한 사람의 지문이 이 소주병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문의 주인은 죽은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보, 정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만지느라고 묻었을 수 있지.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제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에 소주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마셨나 싶어 병을 들어 살펴봤어요. 홍진경 씨의 말처럼 정확하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편이 방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서 이제 봤다고 했잖아요. 예. 한번 제가 잡아볼까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와서 이제 서 있는 채로 병을 잡으면 아무래도 요렇게 잡게 되겠죠. 네네. 근데 아까 지문의 모양이 아까 어떻게 남았었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렇죠. 딱
딱 요렇게. 그래서 적어도 남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는 아니다. 아. 근데 사실 이 증거물, 이 병에서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뭐죠? 술을 뭐 따라서 마셨던, 병째로 마셨던 어쨌든 술병에 지문이 남아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문이 딱 거기. 요거 하나 남았다. 남편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아내 지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아 이게 누가 그거 너무 이상하다. 일부러 지문을 닦아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이 내연녀의 행적을 얘기하면 이 내연녀는 그날 사건 당일날 23시 48분에 이 집을 들어가요. 차에서 소주 한 병, 그다음에 그 아몬드 이렇게만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만에 약 딱 1시간, 정확히 1시간 정도 다음날 00시 50분경에 시 혼자 집에서 나오죠. 남편이 발견하기 이전에 이 집을 다녀간 사람 오로지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아내와 내연녀가 함께 집에 들어왔군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뭐 또 강력한 용의자가 내연녀가 되네요. 자, 과연 아내는 왜 남편의 내연녀를 집에 들였을까?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자, 아내가 사망하기 5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한 심부름 센터. 따르릉. 여보세요? 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게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땡땡이 땡땡씨 미래호텔 앞에서 기다리면 제가 보내드린 사진 속 남자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을 찍어서 불러드리는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뢰인이 얘기한 그날, 그 장소에 정말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 남녀가 나타납니다. 찰칵, 찰칵, 찰칵.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남자가 바람피는 현장을 제대로 포착해서 전달받은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도착한 사진 속 그 남자의 집에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갔다고? 말도 안 돼. 불륜남의 아내는 이런 사진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아, 심부름센터에 전화한 사람은 불륜녀였네. 맞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연락한 의뢰인은 바로 남자의 내연녀. 결국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6개월 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어. 실수야. 정리하려고 했어. 남편의 얘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생각 같아서야 당장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하나뿐인 딸 아이 그렇지. 유리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이 아이를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혼 7년 만에 얻은 우리 귀한 딸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어. 남편은 그 여자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연녀에게 문자로 결별을 통보합니다. 오. 그러자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누가 보냈는지야 안 봐도 뻔한 거고 뭐라고 보냈나?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어라? 남자의 휴대전화 메시지함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오지 않은 거죠. 그 시끄러운 메시지 수신음은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울린 거였어요. 무슨 심보야. 자신과 만나던 그 남자 대신 그 남자의 아내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던 건데요. 주로 헐벗은 투샷.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은밀한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아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내연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나 이만 살기로 했어. 왠지 알죠? 내가 죽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놀란 아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내연녀를 찾아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차 안엔 실제로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살렸네요, 어찌됐건. 자,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의 엄마는 남자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너무 피곤하다, 이들. 그러더니 남자한테 너 때문에 내 딸 죽을 뻔했어. 당장 내 딸 책임져.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내놓든지. 이러다 정말 회사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는데 남편은 아내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여보. 합의금 주고 그 여자 깨끗이 정리하자. 어? 아내분은 며칠 뒤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3억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줘요. 합의금이야. 그 여자 갖다 줘. 아니 이 말이 돼요? 3억 5천이? 자, 결국 내연녀 모녀는 그 돈을 받고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자, 과연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안 지켜지겠죠. 그렇습니다. 둘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내연녀는 이 남자가 승진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냐? 남자가 다니던 직장은 승진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나거든요. 그 남자의 아내에게 받은 3억 5천만 원으로 남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이야, 골 때린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점을 보고 왔다는 내연녀가 남자에게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오빠 와이프 남자 있대. 그 보살님 진짜 용한 거 알지? 다른 남자한테 정신 팔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오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간질이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종 조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판을 짜고 세팅하는 데 굉장히 좀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내연녀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의 목적은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야 이 숭고한 사랑을 가진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연녀는 그 전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판을 짰던 적이 있어요. 아까 그 심부름 센터 기억나시죠? 네네네. 거기에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떤 여자한테 접근해서 약을 먹이고 성관계하는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심부름 센터에서도 그건 못한다. 딱 잘라 거절을 해서 다행히도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해요. 네. 자, 내연녀가 남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정말 내 인생이 가엾다. 다른 남자 있는 유리 엄마랑 그렇게라도 살고 싶니? 당신만 바라보는 내가 미친 거지. 유리 엄마 남자 만나는 거 돈 안 들이고 쉽게 알 수 있어. 유리 엄마한테 정말 남자가 있다면 그래도 자긴 유리 엄마랑 이 생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애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데 알아볼 생각은 없고 나를 이대로 불륜녀로 그냥 살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나쁜 게 유리 엄마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드라마 속, 영화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이래요.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 도취되죠. 그 문자 보시면 시작이 내 인생이 가엾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이 내연녀 특성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제일 불쌍한 건 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고려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심지어 그 점쟁이가 한 얘기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뭐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다 뭐. 지워낸 것 같아. 자, 근데 꼬리가 길면 또 밟힌다고 아내가 또다시 이들의 사이를 알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내연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 이혼 못합니다. 절대 이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자가 내연녀에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내연녀는 남자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유리 엄마 말처럼 불륜인 거 들킨 사람처럼 간이 떨려. 남이 보면 손가락질 받을 불륜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남은 내 인생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용 중에 불륜인 걸 들킨 사람처럼 이런 너무 웃기죠. 불륜인 걸 들켰는데 네. 처럼이라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불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무섭다. 기가 찬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남자가 드디어 내연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애 엄마가 못 먹는 술까지 먹고 죽고 싶다더라고. 그 후 내연녀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기요, 유리 엄마 진짜로 죽고 싶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지. 진짜 죽긴. 헤어지래요? 술 먹고 죽고 싶다면서? 아니야. 그럼 왜? 죽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뭔데요? 죽고 싶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처럼 좀 자세히 말해봐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이 정말 죽고 싶다란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타당성, 당위성을 얻은 거죠. 야, 불쏘시개가 됐네. 정말 사실 소름 끼치는 메시지. 아우, 공포스럽다 진짜. 진짜. 너무 무섭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연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빠, 오늘 언제 집에 갈 거야? 아, 그럼 늦겠네. 오빠 딸내미는 보통 몇 시에 자? 아, 그래? 알겠어. 어? 아니야, 그냥. 남자가 승진 발표 때문에 이날 자정 너머까지 회사에 있을 거란 걸 파악한 여자는 마트에 들러 소주를 삽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내를 찾아간 거죠. 그렇게 내연녀와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 만나고 새벽 4시가 넘어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내연녀 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그 여자랑은 소주 서너 잔 같이 마신 게 단데. 저도 오빠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오빠 전화 받고 갔을 때까지 그 여자 살아있었어요. 숨 쉬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여자 옆에 흰 가루가 담긴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자기가 사둔 청산가리인데 애엄마가 아무래도 그걸 먹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더러 치워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임기응변인 거죠, 지금? 그렇겠죠. 죄를 이제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연녀 진술이 객관적으로 거짓말인 게 청산가리 치사량의 10배가 이제 검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살아있을 수 바로 몇 분 내에 사망이야. 아... 그리고 자기가 갔을 때 뭐 살아있었다 이런 거 이제 다 거짓말.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군요. 네. 더구나 이제 부검 감정서에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 몸에서 알코올이 전혀 검출이 안 됐어. 그러면 바로 한 모금 먹자마자 거의 이제 직사했다고 봐야 돼요. 야, 그럼 뭐 1시간 동안 술 서너 잔 마셨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네. 모든 게. 거짓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뭐 1시간 동안 뭐 술을 서너 잔 마셨다? 그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사망 시간 추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사망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딱 들어맞네. 그리고 내연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선 이런 게 발견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협박을 하려는데요. 먹으면 죽는 약품을 팔아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 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사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파세요. 죄송해요. 제발 조금만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금액 드릴게요. 네? 약품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막 청산가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투 넘버로 사용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화공약품 취급업자, 그다음에 자택에 있는 컴퓨터 이런 데서 청산가리 구입하는 방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이렇게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반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 못 참아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나르시시즘에서 자아가 팽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에 비유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자아를. 근데 풍선을 크게 불면 아주 약한 충격에도 그 풍선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이혼 못한다라는 그 부인의 문자가 사실 굉장한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자, 결국 내연녀 최 씨는 자신의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9년째인 지금도 이분은 많은 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언론사? 뭐지? 너무 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편지야? 네, 진짜 자필로 쓴 편지입니다. 만지기 싫은데. 무서워. 글씨체가 이래. 아, 실제 글씨체예요? 실제 글씨체입니다. 저는 청산가리가 어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죽는 방법만 찾고 죽으려고만 했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이 살인자라는 누명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서 버티게 합니다. 죽어도 이 피눈물 나는 살인자라는 누명은 벗어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걔가 언론사에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네, 여기저기.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기 전에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그게 맞네요. 뭐냐면 수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네네네.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고친 흔적이 하나도 없죠. 어떤 걸 의미하죠? 완성본인 거예요. 여러 번 다른 데다 수정해갖고 연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서 이 정도면 방송국에 보내도 되겠다 싶은 그 완성본을 이제 보낸 거죠. 아주 계획적이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신중하게 작성된 편지. 아니 근데 정말 자기 어떤 반성이 아예 없다. 없어요. 1도 없는데? 자긴 피해자네, 계속.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1960년대 중국 베이징의 한 연말 파티장.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교관들이 모여 있어요. 니하오, 헬로, 봉수, 마드모아자. 다들 인사하고 악수하며 각국의 소식들을 나누는 동안 프랑스 대사관의 20살 인턴 직원 베르나르 브루시코만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같이 나가자고 그녀에게 말이라도 꺼내볼까?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금발의 영국 여성이 베르나르에게 호감을 보였거든요. 완벽한 모쏠이었던 베르나르에겐 일생일대 솔로 탈출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 남자랑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서양식 정장을 입고 파티에 온 중국인 청년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던 거죠. 왜 그럴까? 방금 전 그가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Je suis un acteur d'opéra pékinois et j'ai été invité à cette soirée. 중국에 온 지도 2달째 명색이 대사관 직원인데 베르나르는 중국인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 중국어 실력도 서툰데 이러다 본국으로 다시 불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안불안하던 차였죠. 그래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중국인 친구와 친해지려면 파티장에 남아야 할 것 같고 못쏠 인생을 청산하려면 당장이라도 그 썸녀의 손을 잡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나가야 할 것 같고 베르나르는 파티장에 남았습니다. 친구를 선택했구나. 예, 프랑스어가 유창한 중국 청년의 이름은 스페이프. 스페이프. 낯선 타국 생활에 지쳐있던 베르나르는 경극 배우이자 작가라는 그와 함께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덫에 걸려들었죠. 둘 다 남자 같죠? 네, 둘 다 어떻습니까? 뭐 시원시원하게 생겼네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찬원이 옆에 편지가 있습니다. 네네, 있어요. 당신은 아마존 정글 탐험대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사실 베르나르는 대사관에 취직하기 전 아마존 탐험가의 대원으로 지원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참이나 소식이 없었고 베르나르도 지원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아마존에 가게 됐어, 푸. 정말 내가 뽑힐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잘 됐지?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설마 내가 아마존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왜 그래, 푸?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스페이프가 베르나르를 찾아와요. 베르나르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어마어마한 얘기를 꺼냅니다.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깊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 베르나르 씨가 직접 들려주실 겁니다. Ça y est, j'ai fini. Bonjour, monsieur Borsico. Bonsoir. 저희가 특별히 프랑스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Je suis Bernard Borsico. Je suis né le 12 août 1944. 아니 진짜야 이게? 진짜로. 아직 생존해 계시는군요. C'est un enchevêtrement de circonstances. Une légende qui est très connue en Chine, d'une fille qui s'était comportée en garçon pendant une grande partie de sa vie. Et puis, quand elle était morte, on s'est aperçu que c'était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Si mon père n'avait pas eu, après avoir eu déjà 2 filles,
n'avait pas eu un fils, ma grand-mère, sa mère, elle a demandé de se séparer de ma mère. Alors aussitôt, on m'a mis un costume de garçon, mais en réalité, je suis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그러니까 나비 이야기는 스페이프가 출연했던 경극의 제목이자 평생 남장을 하고 남자로 살았던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페이프 본인의 인생도 그 이야기와 똑같다는 고백을 한 거고 스페이프도 여잔데 지금 남자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뭐 중국판 전청조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베르나르는 스페이프의 말을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대요. 네? 왜요? 왜냐? 이 엄청난 비밀을 자기한테만 털어놓았다는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베르나르가 어떻게 저 말을 믿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문화차라는 걸 되게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베르나르는 서양인이고 지금 동양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이제 딸이 많아서 아들로 키웠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개연성이 높은 얘기여서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근데 베르나르도 제법 고집이 센 청년이었나 봐요. 뭔가요? 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존은 포기 못하겠어. 절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베르나르는 여친이 된 스페이프를 설득하러 찾아갑니다. 미안해, 푸. 근데 내가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베르나르,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임신했어. 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Première nuit, ça a été très court. On a baisé, c'est-à-dire il est venu chez moi, et puis il a sorti du sang même. Oui, mais il avait un mouchoir pour s'essuyer, enfin pour. Et c'est vrai que. Lumière éteinte?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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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D'accord. Ah oui, il faisait attention à tous les détails. 실내등이 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모태솔로가 아니었다면 예. 아무리 실내등이 꺼져 있었어도 여자의 몸 구조라던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워낙에 처음 경험하시는 거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직후 첫날 밤을 보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손수건에 혈흔이 묻어있는 걸 봤다고 해요. 후버링이란 용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후버링. 머리. 진공청소기를 네네. 가리키는 용어인데 빨아들이듯이 결별한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내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걸 후버링이라고 해요. 갑자기 애정 공세를 막 펼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고 저런 수단을 이제 쓰죠. 베르나르가 떠나려는 그 타이밍에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사실 나 임신했어. 또 여자라는 고백을 언제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베르나르가 떠나려고 할 때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사실 나 여자야. 이렇게 터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고백 폭탄을 터트리는 이 스페이프의 심리. 후버링이라고 하는. 자, 그러나 스페이프의 그 애절한 호소에도 베르나르는 아마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결국 아마존으로 떠나는데요. 네. 똑똑똑.
노크 소리에 조심스럽게 스페이프가 문을 열었더니 잘 있었어? 그리웠어, 푸.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뜨거운 키스를 나눈 뒤 베르나르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해? 그럼요. 당신 아들 이름은 스두두예요. 근데 그래서 스두두는 어디 있어? 보냈어요. 멀리.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들이 주도한 전통적인 건 죄다 쓸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엄청났던 시기예요. 외국인의 피가 섞인 아들을 무사히 키우는 게 그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아이를 멀리 대피시켰다는 이야. 게 스페이프의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스페이프는 베르나르에게 말합니다. 만약 공안이 쳐들어오면 딱 두 문장만 기억해요. 속닥속닥 어쩌고저쩌고. 베르나르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집에 외국인이 있다던데 와. 집에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베르나르를 끌어냅니다. 네네네. 아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이러세요? 잡지 마세요.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생각한 베르나르. 질질 끌려나가던 그 순간 스페이프가 알려준 그 두 문장을 힘껏 외칩니다. 마오쩌둥 만세! 중국 만세! 그러자 공안들이 거짓말처럼 베르나르를 풀어주고 그 집을 떠났대요. 그 후 베르나르는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만나려면 내 아들과 내 아내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베르나르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가 무려 500여 건의 프랑스 대사관 문서를 넘겨주거든요. 와, 진짜 스파이네. 네. 스페이프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베르나르 눈앞에 정말 아들이 나타납니다. 오, 진짜? 예. 자, 7살이 된 스두두. 아니 근데 쟤도 약간 혼혈이네. 예, 그렇죠. 혼혈이죠. Vous pouvez me raconter le moment quand même où vous avez rencontré votre fils? Oui, quand on ouvre la porte, l'accompagnateur, le commissaire politique, me dit on a une surprise pour vous. Et il me montre, il dit voilà un enfant et tout, et Chepipou apparaît aussitôt. C'est votre fils et tout. C'est ce qu'il a dit, regardez comme il vous ressemble. Il a le même caractère que vous, enfin bon, il en a rajouté. Plus le gamin, il savait l'adapter pour qu'il soit gentil avec moi. Et il lui avait appris déjà quelques mots de français, enfin bon. En plus, il me racontait des choses que le gamin, soi-disant, il ne savait pas faire caca dans les toilettes parce que où il était avant, enfin bon, il m'a bassiné là-dessus. Là, moi, je pensais que c'était mon fils. 누구예요 얘는? 어디서 데려온 아이겠지. 당연히 베르나르를 속이기 위해 데려온 가짜 아들이죠. 스페이프는요, 베르나르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혼혈처럼 보이는 소수 민족을 찾았고 거기서도 베르나르랑 닮은 아이를 골라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뭐죠? 이제 부부관계로 그러면 오랜 시간 십수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뭐 불 끄고 몰랐다고 해도. 근데 이걸 유지하면서 성별을 계속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네. 자, 그 부분 예. 베르나르 씨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궁금하네.
Et pour me persuader, il laissait traîner des tampons avec du sang et tout. 정말 치밀했구나. Il se déshabillait quand même, hein. Au minimum. Et il disait, laissez-moi faire. La deuxième solution, je crois qu'il n'y avait pas l'ombre d'un doute. Et dès que je mettais un doute, quand il était dans la baignoire, on avait une petite baignoire quand même, il mettait toujours un mouchoir et tout, entre ses cuisses et tout. Et un jour, j'ai dit, je vais enlever ça et tout. Si vous enlevez ça, je me tue, il avait dit. Alors, je ne voulais pas avoir un... Je flanchais devant son obstination. Et il devait s'en régaler.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스페이프가 또 워낙 기술이 좋았대요. 터킹이라고 네네. 뭐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 부위를 허벅지 사이에 이 뒤쪽으로 끼워서 저 손이 너무 적나라. 미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뒤로 감추는 뭐 그런 기술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경극 배우면 네. 혹시 성별을 바꿔서 연기를 많이 했겠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자, 이렇게 스페이프를 자신의 아내라 철석같이 믿은 베르나르는 중국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아들 스두두와 아내라고 믿는 스페이프를 프랑스에 데려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과 함께 프랑스로 옵니다. 오, 그래요? 스페이프의 모습이 되게 궁금하다. Une situation qui suscite encore aujourd'hui bien des interrogations. Les services chinois essayaient-ils de 그냥 아저씨인데? 아, 인기가 좋았구나, 스페이프가. 근데 지금 보면 신체적인 여성의 특징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때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느냐? 사실 이때도 스페이프는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아내 자격으로 데려올 순 없어서 아, 그러네. 경극 강사로 일종의 취업 이민을 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대외적으로는 지금 남자인 상황인 거잖아요.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베르나르의 답은 책임을 지고 싶었다 였어요. 실제로 베르나르는 아들에게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르나르는 자상하게 아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직접 목욕도 시키고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장난감도 사다 주는 다정한 아빠였대요. 요즘의 아빠의 모습이죠. 그러네. 내 아내의 비밀을 지키는 게 내 아들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던 베르나르는 스페이프가 실은 내 아내라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Le français et le chinois qui espionnaient au profit de la Chine et dont l'histoire d'amour assez étrange avait étonné d'une certaine façon les magistrats. Le verdict est tombé il y a moins d'une heure à la fin du procès d'espionnage extravagant jugé depuis hier devant la cour d'assises spéciale de Paris. 결국에 적발이 됐군요. L'artiste chinois ainsi que l'attaché de l'ambassade de France à Pékin, accusés d'avoir livré des documents en secret défense à la Chine, tous deux ont été condamnés à 6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accusés ont bel et bien participé à une opération des services secrets chinois. Xi Peipu, intellectuel et artiste, a déployé son grand talent d'acteur pour séduire Bernard Boursicot. Le fonctionnaire français, naïf et simplet, a trahi son pays en livrant de nombreux documents aux autorités chinoises. 베르나르와 스페이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자기 아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대요. Pendant des mois, je ne croyais pas, je croyais que c'était un mensonge de la DST d'avoir dit que c'était un mec et que c'était pas possible. Et je demandais tout le temps qu'on fasse
des recherches et tout. Et même, j'ai pas cru quand j'ai appris par la radio que la Matari chinoise était en fait un homme. Ça, j'ai pas cru non plus. 심지어 스페이프가 법정에서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하자 베르나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베르나르는 만약 스페이프가 남자라면 스페이프는 자웅동체일 거예요. 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자, 재판 후 베르나르가 먼저 구속됐고 얼마 뒤 같은 수용소에 스페이프가 수감됩니다. 네. 그러자 누구보다 놀란 건 베르나르였어요. 사실 푸는 내 아내예요. 남자들만 있는 방에 여자를 배정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항의를 해도 먹히지 않자 초조해진 베르나르. 급기야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푸, 지금이라도 나와 결혼합시다. 당신이 여자란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러자 스페이프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래, 나 남자야. 아직도 몰랐니? 자, 그 얘기를 들은 베르나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볼게요. Même espace en sortant de chez le juge. Ouais. Et je lui ai dit, mais pourquoi vous ne m'avez pas dit? Et vous savez ce qu'il m'a répondu? On n'a pas eu le temps. Voilà. C'était gros. Et je lui ai dit, mais on peut voir? Il a dit oui. Et il a baissé son pantalon et... Voilà, c'est le seul moment où vous avez vérifié. Ouais. Et quand j'ai vu, c'était trop tard, c'était en prison déjà. Alors je délirais complètement, dans une confusion de sentiments énorme. Ah ben moi j'étais complètement détruit. D'abord... 수많은 소재들, 수많은 매개체들을 두고 왜 성별로 사기를 쳤을까요? 그러게. 아까 베르나르 같은 경우에는 모태솔로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 여자나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점을 공략해서 그런 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 베르나르의 마음을 이미 스페이프가 알고 있어서 그 점을 공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베르나르도 성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래요. 10대 때 기숙학교에서 지낼 때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게 여친이 아니라 남친이었대요. 네.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죄의식을 느낀 베르나르는 그날 이후 굳게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자만 사귈 거야. 근데 베이징에 온 뒤로 누군가랑 대화 나눌 기회는 점점 더 줄었고 자신감은 더 약해져서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베르나르는 많이 겉돌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몇몇 여직원들은 베르나르를 발냄새 아저씨라고 불렀대요. 그러니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하루에 양말을 3번이나 갈아 신으며 노력해도 여직원들과의 친해지는 건 영 소질이 없구나. 좌절하던 차에 딱 스페이프를 만난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나 여자야. 본인은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냥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책임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침 또 나는 여자라고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최적의 조건이 들어맞았던 거 아니지? 이제 되는 거지. 어떤 얘기 듣는 거지. 명분이 생긴 거지. 명분이 생겼자. 그럼 나는 얘랑 스페이프를 된다. 만나도 되겠구나. 베르나르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 싶을 때 하는 스페이프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좋아,
당신은 우리를 안 보겠다는 거지? 이제 당신 아들 못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들은 베르나르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르나르 입장에서 아 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이상 얘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할 수가 없죠. 성별을 의심하면 스두두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여서 그렇네.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버린 게 아닌가. 지난날 내 20대 그 청춘이 또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Je n'avais pas de force pour lutter avec je paye pas. Et puis c'était là qui m'avait pris la tête. 어지럽게 엉켜있는 기계 소리, 그리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생과 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현장,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자, 2018년 10월 21일 정오 무렵 앰뷸런스. 축 늘어진 모습의 한 여성이 119에 실려 들어옵니다. 여기 DI 환자입니다. 자, 여기서 DI는 급성 약물 중독을 뜻하는 의학 용어. 자,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은 31살의 김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대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봐요. 다행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응급실은 굉장히 큰 소란에 휩싸입니다. 대체 왜 날 살렸어? 죽게 내버려 뒀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정신을 차린 김 씨가 급기야 다시 죽겠다며 난동을 피운 건데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결국 정신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하게 됩니다. 자,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별에서 오는. 이별하고 나서 스스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했는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였대요. 지금부터 이 살아남은 여성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7년 봄, 김 씨는 1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마음, 다들 아시죠? 떨어져 있을 땐 틈만 나면 영상통화를 했고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드는 날이 많았대요. 자기야,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어딜 가게 되더라도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응? 싫은데. 자기 나 안 따라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무서움에 아주 오들오들 떨게 해줄 거야. 아이, 무서워라. 얼른 결혼해서 평생 껌딱지 해야지. 그야말로 콩깍지 제대로 씌워졌을 때잖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진 두 사람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떨려. 자기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분명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아, 첫 소개자리구나.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다행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오. 자, 왜냐? 미리 준비한 필살기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대학병원 간호사라 특별히 준비했대요. 어머니, 이거 피로도 싹 풀리고 면역력에도 좋은 거예요. 자, 영양제를 챙겨와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자, 김 씨는 1살 연하인 남자친구를 친누나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자, 건강만 챙겼냐? 이 남자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도 다 챙겨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기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목이라도 매달까? 빚을 졌대요. 그것도 수천만 원. 왜요?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단 말을 한 거죠. 근데 너무도 확고한 그의 결심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나도 따라가게 해줘. 그 뒤로 김 씨는 남자친구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하고 한 달 동안이나 그 날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아까 김 씨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녀가 약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0월 20일 토요일 밤 모텔에 들어간 두 사람은 김 씨가 준비해온 링거를 설치하고 나란히 누워 약물을 투여합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만 사망했더라는 거죠.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대요.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몇 주 동안 치료를 받고서야 겨우 퇴원을 하는데 병원을 나서던 김 씨 앞을 웬 남자들이 턱 막아섭니다. 경찰이다. 맞습니다. 형사들이었어요. 김땡땡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갑자기 김 씨가 체포된 이유, 그 이유는 형사님께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주에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 영장을 이제 저희가 발부를 받아두고 있다가 그 병실 근처 또는 그 병실 앞에서 계속 24시간을 교대하면서 퇴원하는 피의자를 이제 체포를 한 거죠.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적용했던 거는 살인 혐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돌아볼게요. 네. 자, 형사들이 이 사건을 동반 자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 바로 사망한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천만 원 빚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 회생 결정을 피해자가 받고 일정한 금액 한 8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왔고 절반 정도 상환한 상태였대요. 네. 자, 갑자기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란 거죠. 게다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딴 게 사망하기 겨우 사흘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상하다. 3일 전.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예. 분명히 뭔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살인을 하기 위해서라면. 네네네. 근데 지금은 도저히 그 동기를 못 찾겠는데. 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다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분이 조금 이 남자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상생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간섭이 많았던 것 같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바로 답변을 안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 씨가 집착이 심했대요. 항상 남자친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당구 치러 왔어. 밥값 내기야. 친구는 잘 짜? 자기가 이겼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렇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그러더니 인터넷을 켜고 뭔가를 검색합니다. 당구 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 집에 도착했어. 아, 피곤하다. 새벽에 출근하려면 빨리 자야겠다. 영상 통화하면 안 돼? 자기 얼굴 보고 싶은데.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자기 나 안 보고 싶구나? 당구 칠림은 있고. 아니야, 알았어.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예. 티내지 않는 집착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상대가 어디 있고 정말 상대가 얘기한 거기 있는지 물어보진 않으면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으로 영상 통화를 활용한 걸로 보여요. 처음에 두 사람 관계 설명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떨어져 있을 땐 틈만 나면 영상 통화를 했고요. 네네. 아마 연애 초기부터 이렇게 김 씨의 집착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연애 초부터 김 씨는 포털에 이런 내용들을 검색해 왔다고 합니다. 전 여친 보고 싶을 때, 남자 권태기 증상, 피곤해하는 남친, 남친 애정도 테스트. 그러니까 전 여친 보고 싶을 때 어떤 증상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려고. 다 그런 느낌들이죠. 피곤해하는 남자친구도 이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때 초창기 때는 막 불타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색 기록을 보면 의심이 정말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말을 안 믿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걸 계속 또 검색해서 찾아보려는 거잖아요. 남친이 보이는 행동이 이게 실제로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의심하고 집착하고. 근데 사실 저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김 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랑 죽음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 추궁했죠. 동반 자살을 계획하는데 전화로 얘기했겠어요? 만나서만 상의했어요. 자, 근데 있어야 할 흔적은 전혀 없었던 휴대전화에서 묘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기 바로 전날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들인데요. 남친이 13만 원 계좌 이체. 남친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돼. 자, 왜 저런 걸 검색했을까? 담당 검사는 이 검색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게 한 열흘 전쯤인 2018년 10월 9일경 계좌에서 다른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범행이 있기 이틀 전 2018년 10월 18일 밤경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된 거래 내역을 보고는 자신의 의심이 맞다고 확신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같이 있던 지인한텐 이런 말도 했대요. 감히 날 배신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아예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안 물어봤대요. 저도 이 점이 좀 의아했는데 교수님 이거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앞선 일화들을 봤을 때 티나지 않게 집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 씨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면 아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의심을 더 키워가면서 집착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3만 원 계좌이체가 된 사실을 김 씨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자, 아까 남자친구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야, 미치겠다 진짜. 그런 부분을 챙겨주면서 주민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지금 비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는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한 걸 넘어서서 사생활, 동선 모든 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남자친구가 개인 회생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계좌 내역으로 그의 사생활을 아마 대부분 파악했을 걸로 보여요. 이후에 김 씨의 집착이 더 심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티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 무렵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 이번에 헤어지면 선 봐서 착한 여자랑 결혼할란다. 어느 정도 이별을 결심하고 있었군요. 지친 기색이 있죠. 그렇죠. 사실 김 씨가 하는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에요. 저걸 이제 행동 통제라고 해서 남의 일정, 옷차림,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모든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간섭하면서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행동 통제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연애 초기에는 상대의 어떤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이게 지나가면서부터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기 쉬워요. 자, 사건 당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직전까지 김 씨가 집중적으로 검색한 게 있어요. 죽음, 유서, 뇌사, 그리고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약물을 링거로 연결해 남자친구와 자신의 팔 정맥에 꽂았어요. 이 약이 뭐였냐?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 자, 다들 프로포폴은 뭔지 아시죠? 네, 그럼. 리도카인은 부분 마취할 때 쓰이는 국소 마취제고요. 디클로페낙은 뭘까요? 수면제인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평소 흔히 쓰는 진통제예요. 바로 파스죠. 아, 파스. 네,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디클로페낙, 소염 진통제예요. 근데 파스가 사람을 죽여요? 의외죠. 네. 소염 진통제가 살인의 도구가 된 사건이 저도 이 사건으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약물이 심장 독성이 있는 약물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치료 농도의 최소치보다 400배 이상 주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심정지를 유발했죠. 경찰에 체포된 후에 김 씨는 줄곧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죽일 거였으면 똑같은 약물을 제 몸에도 주사했겠어요? 실제로 김 씨의 몸에선 사망한 남자친구와 같은 약 성분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성분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지? 그 양의 차이 아닐까요? 투여양. 맞습니다. 찬원 씨의 말씀처럼 농도가 달랐죠. 그럼. 김 씨 몸에서 검출된 양은 치료약 정도의 농도였거든요.
김 씨는 프로포폴 부작용 때문에 잠든 사이 경련이 일어나서 주사 바늘이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김 씨에겐 알러지도 약물 부작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이후 남자친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무려 7번이나. 약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문자 메시지로 신고했는데 오타도 없고 모텔 이름이랑 방 호수까지 정확히 적어 보냈대요. 그리고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수사 과정에선 또 다른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 병원의 간호사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했었어요.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었고요. 그 피의자가 사실 다른 동거를 하는 남성이 있었고 4, 5년? 5, 6년 정도 계속 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분을 다시 따로 만나면서 또 연애를 하고 했던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 씨의 집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 했죠? 그 13만 원 계좌이체. 맞아요. 저희가 계좌 송금받은 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오해였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그 계좌이체를 한 것은 지인들과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억울한 죽음이다. 아니,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으면 왜 안 물어보는 심리는 뭐예요? 자기는 동거남도 있으면서 자기 직업도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가 의심하는 거를 계속 물어보면 자기는 이 완벽한 여자친구 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김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서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대요. 살인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떠난 남자친구에게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자, 2020년 3심 끝에 김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자기야,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거지? 얼른 결혼해서 평생 껌딱지 해야지.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피고인에게 너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의 한 재수학원이에요. 자, 이 작품 속의 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라고? 자, 자신의 사랑을 임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박동훈, 너 아까부터 무슨 생각하니? 혹시 선생님도 그런 마음 아세요? 뭐? 정말 그런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훈 학생도 요즘 온통 머릿속에 선생님 생각뿐이에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손서영 쌤은 명문대 국문과를 나와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별명이 바비 인형. 보란 듯이 대학생이 돼서 선생님을 찾아올게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너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당시 동훈 씨 나이는 20살, 손쌤은 33. 무려 13살 차. 게다가 동훈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손쌤은 부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 약간의 장애는 오히려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한다. 그렇죠. 맞아.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뜨거운 롱디 커플이 된 거죠. 일단은 서영 씨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꽤나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겠네. 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울산공항 쪽에 20억 상당의 땅을 서영 씨에게 물려줬거든요. 동훈 씨가 갖고 싶어하는 거는 뭐든 척척 선물해주고 가끔은 용돈까지 지어주는 애인이었죠. 최고네요. 최고.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7년을 만났습니다. 와. 20살이던 동훈 씨는 어느덧 27, 대학원생이 되었죠. 설 연휴를 맞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부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자기 왜 이렇게 긴장했어?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동훈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엽니다. 나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결혼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7년을 만나는 동안 동훈 씨도 고민이 많았대요. 동훈 씨 나이가 27이면 여자친구는 벌써 40이거든요. 그죠? 주변의 반대도 있었을 테고 롱디 커플로 지내다 보니 서로 오해도 생기고 결국 이별을 결심한 거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별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아하. 나 너 없이 못 살아. 우리 땅 팔아서 외국에 나가 살자.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을 뒤로하고 동훈 씨가 서울로 올라온 지 석 달 뒤. 응?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동훈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 나 임신했어. 자, 머리가 하얘진 동훈 씨는 아무 연락도 못했대요. 그 무렵 같은 학교 여학생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동훈 씨의 새 여자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전 여친이었던 서영 씨였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 임신 몇 주예요. 우리 아이 태명은 콩알이고요. 결국 동훈 씨는 서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로 동훈 씨를 붙잡던 그녀가 갑자기 농약병을 꺼내들더니 넌 우리 아기 원치 않지? 그냥 아기랑 같이 죽을게. 말리지 마! 음독을 시도했던 거죠. 동훈 씨가 병을 빼앗아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막아야지.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다시 연락이 왔대요. 어느 날은 임신 중절 수술을 했으니 신경 꺼라라고 했다가 다시 연락 와서는 수술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애를 책임져라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애를 낳는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소식이 끊긴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웬 남자들이 동훈 씨를 찾아왔어요. 박동훈 씨 계시죠? 경찰입니다. 담당 검사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안 돼, 제발 살아있어라. 그날 우리가 참고인 조사 받는 시간이 그때 2010년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애는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자기들은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혹시 출산을 했냐고 물어봤었고 피해자가 체포된 시간이 9월 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영 씨는 스스로 잠적한 게 아니라 경찰에 긴급 체포가 돼서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당시 세간을 발칵 뒤집은 어떤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민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죽었다는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뭐야?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망한 여자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훔쳐서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던 거군요.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 자,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손 씨의 심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손 씨가 경찰에 체포된 건 2010년 9월 10일. 부산의 한 보험회사에서였어요. 어머. 저기 하얀색 모자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바로 손서영이에요. 잠시 후 들이닥친 형사들 곧장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아니거든요. 앉으세요. 지금 시작부터 당기가 힘이 시작합니다. 그냥 좀 앉으세요. 나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갑니다.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타러 왔다가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연행되는 그 순간까지 손 씨가 외친 말은 하나죠. 난 손서영이 아니다. 손서영이 타려던 사망보험금이 바로 손서영의 사망보험이었거든요. 손서영은 죽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4개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는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자기 보험금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죠. 손서영이 언니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보험금 총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4억. 그럼 지금 사망보험금 24억을 타려고 본인을 대신할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거의 없는 상태였대요.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사망하고 석 달이나 지난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경이 힘을 합쳐 공조수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손서영 이름으로 사망한 사람은 26살 정 씨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정 씨의 거주지는 부산이 아니었어요. 대구의 한 여성 노숙인 쉼터였습니다. 정 씨도 집안 환경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대요. 그런 그녀가 쉼터를 떠난 건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부산 가서 돈 벌어 은혜 갚을게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취직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자신을 데리러 온 어린이집 원장을 따라 쉼터를 나섰습니다. 이 원장 누굴 것 같아요? 손 씨. 손서영. 네, 손서영이었어요. 손 씨가 이 노숙인 쉼터에 처음 접근한 건 2010년 3월. 기억나시죠? 손 씨의 남자친구였던 동훈 씨가 처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지라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자립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도 싶고. 그렇게 해서 대구에 있는 쉼터를 찾아간 거죠. 그곳에서 소개받은 정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산에 온 그날 새벽 정 씨가 사망한 거예요. 피해자를 타겟팅을 할 때 가족 간의 이제 관계도 끊기고 사회적 연결고리도 없어서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최대한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먼저 지금부터는 손서영의 진술입니다. 언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쉼터에서 나올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던 정 씨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일단은 정 씨를 다독였다는데요. 그러다 밤 10시쯤 부산에 도착해 둘이 맥주를 같이 마셨대요. 우려하는 정 씨를 달래고 얼으며 술이 떨어져 맥주를 사러 갔다 왔는데 돌아보니 정 씨가 어딘가 이상해 보이더랍니다. 너 괜찮아? 술 많이 취했어? 언니, 저 마음이 편해졌어요. 계획했던 걸 했거든요. 순간 싸한 느낌이 들어서 얼른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정 씨가 사망했고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들어뒀던 생명보험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정 씨와 본인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는 게 손서영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손 씨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그 자기랑 이제 술을 마시면서 성장 과정, 또 가족에 대한 불만 이런 신세한탄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네.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술 곳곳에 피해자를 좀 자살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성이 좀 드러나요. 그러네. 자, 아까 손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게 언제라고 했죠? 2010년 9월 10일. 사건이 벌어진 건 6월 16일 밤부터 17일 새벽이었거든요. 이미 석 달이 지났어. 3개월이나 지난 뒤라 그날의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대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은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사건에 아주 결정적 단서가 나타납니다. 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를 갖다 압수를 해서 거기다 보냈는데 웹 히스토리 검사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그 독극물을 여러 가지 이제 메소밀이라든지 그라목손이라든지 검색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었고 피해자 사망 후에 뭐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근데 이런 검색을 했던 것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라목손은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이고 메소밀은 살충제로 쓰이는 농약이에요. 그중 메소밀은 무생, 무치, 무미가 특징이거든요. 손서영은 4월부터 이런 독극물을 검색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정 씨가 사망한 6월 17일을 기점으로 그 내용이 묘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 씨가 사망하기 전엔 독극물, 음독 등 범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망 이후엔 사망보험금, 사망신고 절차 등 범행 후 뒤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대박이네. 보험 가입 시기도 묘합니다. 아까 손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총 몇 개라고 했었죠? 4개?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10년 3월이에요. 남자친구에게 처음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유치원 원장인 척하며 노숙인 쉼터에 쪽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쪽지를 보내기 일주일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거죠. 이후 손 씨는 6개의 생명보험을 더 들어요. 총 7개의 보험 중 4개만 보험사 승인이 떨어졌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한 시점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6월 15일. 쉼터에 있던 정 씨를 데리러 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딱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배 검사님은 이 기록들을 가지고 손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손서영 씨, 당신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에 메소밀 중독, 메소밀 음독, 메소밀 100ml 음독, 질식사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3월에 2년 후에 자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검색을 했던 건데 6월에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본 줄 진짜 몰랐네요. 그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 보면 자살의 경우라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진술 조서를 쭉 보면 말이 계속 달라져요.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심장 이상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체포된 이후에는 정 씨와의 관계를 추궁을 당하니까 사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애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자기가 지금 그 계획했던 걸 실행했다. 야, 자기가 이제 사살을 했으니까는 언니가 좀 와서 자기 좀 사고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불러댔었던 거죠. 손 씨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냥 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돈 생각이 나서 자신과 신분을 바꿔치기 한 거다라는 얘긴데요. 에이, 절대 아니죠. 당시 손서영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분석가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가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랑 또 말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가 그렇게 위급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상한 점은 도착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동도 끄지 않고 지갑도 챙기지 않은 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온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되게 당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였거나 이미 이 사람이 내가 혼자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 씨가 사망을 하자마자 손 씨가 화장. 그래서 한줌에 제가 돼서 부산 앞바다에 뿌려지기까지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부검만 하면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지를 못해서 정황 증거들로만 판단을 해야 됐던 상황이죠. 저 손 씨가 파지 줍는 할머니를 어디서 이렇게 데려와서 그 돌아가신 분의 엄마라고 이제 거짓말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게 가능하게끔 그런 짓까지 했던 거죠. 그 파지 줍는 어머님께 이제 맞아요, 페이를 맞아요. 돈을 네. 지불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고용을 하는 느낌으로. 그럼 이제 사망 보험금 때문에 임산부가 저 멀쩡한 20대 여자를 죽인 거예요? 이 상속받은 유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임신도 했나 이게?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손 씨의 진술에 아주 묘한 단서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면담 때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검찰 면담에서는 수감 직전까지도 사귀고 있었던,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던 13살 연하의 전 남친에 대해서는 언급을 굉장히 꺼리고 있었고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 이유가 범행 과정에서 동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점. 검찰에서 동훈 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소환 조사를 하려 하자 손 씨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남자는 이 사건과 관련 없어요. 조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검찰에선 남자친구가 혹시 공범은 아닌지 사건 당일 행적부터 조사를 했대요. 근데 동훈 씨는 당시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교에 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알리바이가. 그럼 손 씨는 왜 동훈 씨를 조사하지 말라고 했을까? 진수리는 손서영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나요? 오늘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에 관련돼 있다니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진수리는 손서영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설 연휴에 손서영이 이미 결혼도 했고 딸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빠 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놀랐습니다. 숨겨놓은 딸까지 있었던 돌싱이었던 거죠. 출신 대학교도 손 씨가 말했던 그 명문대가 아니었고 20억 유산을 상속받은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지? 임신. 그지. 그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치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실제 이 여자가 그 임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확인 결과 임신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됐었거든요. 그 남자친구 앞에 보였던 자기 자신은 사실 다 거짓 포장이고 임신도 남자친구 잡아두려는 초강수였을 가능성이 비뚤어진 사랑이네. 근데 그 중에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는 돈이죠, 돈. 20억 유산.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거든요. 남자친구가 손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건 2010년 2월 중순. 이때 손 씨는 남자친구에게 유산으로 받은 20억 상당의 땅을 팔아 해외로 나가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손 씨는 정 씨가 머무르던 대구 쉼터에 쪽지를 보냅니다. 남자친구인 동훈 씨에게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한 건 5월 말. 그 무렵 손 씨는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6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하나 더 가입한 손 씨는 바로 다음 날 대구 쉼터에 정 씨를 데리러 가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 씨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해서 화장 처리하고 사망 신고까지 끝낸 손 씨는 7월 초 다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초음파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훈 씨의 새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그녀에게도 초음파 사진을 보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다.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황상 그러니까 이 범행이 남친을 잡을 마지막 수단 20억. 그 유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 계획성이면은 보험 범죄를 처음 저질러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손 씨가 보험 사기를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봐봐 미치겠다. 아까 손 씨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무려 47번에 걸쳐 약 1억 3,600만 원을 받았대요. 재판에서도 손 씨는 끝까지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래야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데 어떻게 살인죄가 인정됐을까? 손 씨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정황 증거. 바로 그녀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드러납니다. 보시죠. 왜? 시신이 없는데. 이게 진술에 의하면은 2010년 7월 3일부터 8일경 사이에 헤어져라 라고 얘기하고 헤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랍에서 뭘 꺼내가지고 그걸 따서 이게 먹으려고 하는 그 신용을 냈었고 이거 마시면은 금방 쉽게 편하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그걸 갖다가 그 가해자로부터 그걸 뺏어서 그 언덕으로 던졌다. 그 병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그때 그 봤던 병이랑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죠. 이제 메소밀에 대해 검색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구입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야 이게 아이러니네요.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대박. 야 살인 혐의가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사체 유기만 인정해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황.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배 검사님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고 이유서를 썼대요. 알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죄를 쓰면은 진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 사건의 경우에 살인 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한 번 더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후 이어진 재판에선 손 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현재 그녀는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